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가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중국 문화 코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목 자체는 문화 코드로 보는 중국인입니다. 사실 제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은 호서대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홍콩 청영사관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3대가 중국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중국에서만 19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중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강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화 코드로 보는 중국과 중국인입니다. 사실 제가 왜 문화라는 것을 택했느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대중 의존도라든지 중국이 부상하면서 속칭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좀 보다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같은 것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면적인 접촉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문화, 특히 문화 속에서도 문화 코드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 문화가 가지는 우리가 특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더 원활한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모색해보자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모두 5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한 10여 분 정도 남겨놓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 그리고 세 번째 단원과 네 번째 단원은 중국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한중 관계는 어땠는가, 그리고 중국의 문화적인 특징은 어떤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라는 거죠. 왜 중국인가? 물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많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 또 G2 국가 아닙니까? 예, 세계를 주재하는 2개의 큰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1979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한 이후에 2008년도까지 30년 동안의 중국 개혁 개방의 어떤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연평균 9.8%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태어나서 매년 10%씩 자라면 아마 우리의 키는 3m가 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장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나라, 그리고 동서로 5,200km, 남북으로 5,500km인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상의 증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역사 속에 중국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하고 구글에서 찾은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통 5,000년의 중국 역사 속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특징적인 내용은 중국의 역사가 찬연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찬연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어떤 왕조도 우리의 조선조라든지 아니면은 고려나 신라같이 300년, 500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국가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나라가 나왔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춘추 전국시대가 이제 전개되면서 사회의 혼란상이 일반화됩니다.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진시황은요, 분석행위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판하는 서적들을 태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매장을 시켰죠. 목만 내놓고 매장을 시켰는데, 사실 분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태운 책은요,
사실 분량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0여 권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시황은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과로사로 죽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또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은 이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리장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어떤 민족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역이 바로 중원입니다. 북으로도 오랑캐, 남으로도 오랑캐, 동으로도 오랑캐, 서로도 오랑캐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중심에 뒀던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문화인이고 그 문화를 따르지 못하는 주변의 국가들을 혹은 민족들을 야만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게 바로 사방사이라는 남만, 북적, 동이, 서융으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 한나라죠. 한나라가 상당한 영토를 확보를 했다 그래도 지금의 중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서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한나라의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중국의 중심은 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쪽으로 좀 확대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도 북쪽으로의 어떤 확장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의 생활의 터전은 역시 중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사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된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한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왕조를 유지하고 지속을 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것처럼 난 누구의 줄에 섰어, 아니면은 난 누구의 백을 가지고 있어 하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왕조 그리고 흥망성쇠가 불과 몇십 년에서 몇백 년밖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중국인의 국민성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시 문화거든요. 관시 문화도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식사 초대를 하다 보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식사 몇월 며칠 날 저녁을 같이 먹자 그러면은 누가 오는데? 누구 초대했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그거 묻지 않습니다. 막상 가보면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아주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뭐냐? 나와 새로운 사람의 어떤 유대관계, 연결고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걸 중국에서 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시는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년 역사 중에 많이 변해왔거든요. 내가 당나라에 충성을 하던 사람인데 당 이후에 송나라가 나오게 되면 나는 제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알아놓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복동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김복동이라는 사람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에 김씨, 이씨, 박가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김복동이라는, 김복동은 옛날 사람 이름이긴 한데 굉장히 이런 사람 김씨 중에서 찾기 쉽지 않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하는 한마디가 아주 가관입니다. 5천만밖에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5천만 다 만날 기회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아마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국가인재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대면 수업을 하면서 각 부서 간의 그런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처음 경험하는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한테 생명부지를 위한 관시의 형성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친소 관계, 이 사람이랑 친하니까 이 사람한테 뭘 더 줘야지, 리베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변질되면서 속시 관시라는 단어가 그리고 관시 문화가 부정적이고 부면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명나라에 왔습니다. 명나라는 만리장성이 완성되는 해였거든요. 물론 이 기간 동안
중국이 한족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서 몽골인들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주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56개의 민족 중에 한족이 9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93%가 지속적으로 왕조를 이룬 건 아니다. 이민족이 침략해서 왕조를 세운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근현대 들어서면서는 8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을 한 나라가 완전히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식민지적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 식민지, 반식민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식민지나 반식민지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건 식민지와 반식민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문화적이고 어떤 자존감의 어떤 반로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린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경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도부터 2040년까지의 경제 발전 예상치를 구매력 평가에 의해서 한번 그려놓은 건데요. 1800년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한참 속칭 잘 나갔을 때 중국의 경제력은요, 전 세계 GDP 한 60, 70%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인도고요. 나머지 산업혁명을 이뤘던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같은 국가들의 GDP 비율은요,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1800년도 중반에 가면서 역전이 되고, 이 역전은 그 사람들의 성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1840년도에 아편전쟁이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아편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1840년서부터는 중국의 위상 혹은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40년도 이후에 속칭 앞서 말씀드린 제국주의 열강 8개 나라가 중국을 식민지, 반식민지화, 뭐 굉장히 중국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침략을 하면서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대도시들 있죠. 뭐 청도라든지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광동성 같은데, 광주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조차지였던 지역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너 하나를 두고 한쪽은 프랑스식 건물, 한쪽은 독일식 건물,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는 결국 경제적인 변화를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중국이 이제 세상 속에서의 하나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발전인지 아니면 퇴보인지는 아마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중국의 위상은 1840년 아편전쟁을 기준으로 해서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1949년 중화인민국이 건국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듯 했지만 사회주의가 갖는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의 어떤 한계로 인해 가지고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의 중국의 모습은 개혁 개방이 실시된 1979년서부터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세기 들어선 거거든요. 1908년도입니다. 이미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문화를 설명하면서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문화적인 소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된 나라긴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은 대량, 매스라는 그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함은 20세기에 있어서는 매스 프로덕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무슨 매체, 뭐의 발달 같은 대량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화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 대량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속칭 미국 하면 쉽게 떠오르는 명품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유럽을 보게 되면은 장인들이 한 땀 한 땀씩 만든 것들,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라는 건 대중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문화라는 거는 속칭 정제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적 특징으로 발달한 미국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그 경제적인 위세가 과거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은행이라든지 IMF의 발표 자료에 보게 되면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도전국이라고 평가됐던 중국이 미국을 앞설 때는 2050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그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를 보게 되면은 2028년에 GDP가 미국의 9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온 거가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 서세 동점이라든지 동세 서점이라든지 하는 문화는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위상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 이르러서는 일본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뭐 일종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요, 전통적으로 자기의 GDP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올 때 도전국을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행됐던 조치 중에 하나가 프라자 합의였고,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은 속칭 20년의 불황,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제 관계 속에서 너무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있었던 9.11 사건이라든지 그 위의 사건들 속에서 중국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성장을 미국이 사전에 제압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타난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의 결과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중국 때리기에 주력하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왜? 60%를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통제를 못했다라는 그런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채팅방에다가 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중국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중국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짝퉁, 네, 짝퉁 나왔습니다. 삼국지, 양꼬치, 판다, 시끄러움, 인구. 네, 진짜 다양합니다. 중국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좀 극단적입니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보게 되면은 부러운 면도 있지만 어떤 생태적인 행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적어도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팬다, 중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을 일러서 하는 것이 단어 중에 하나가 지대물박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대물박. 땅은 크고 물건은 많다는데 그때 물은 물건이란 뜻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 주기율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중국에서 채굴이 되고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다니는 비행기, 땅에 있는 자동차,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배 빼는 거는 다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생은 왜 그렇게 발달했을까요? 식생이 발달하는 거는요, 보통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로는 땅이 아주 넓고 풍요롭거나 뭐 풍요롭지 않더라도 일단 땅이 넓어지면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문화가, 먹거리 문화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많으면은 속칭 구황식물,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걸 다 찾다 보니까 또 음식 문화가 발달됩니다. 세 번째는요, 속칭 국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음식 문화가 더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뭐 3대 음식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양에서는
중국 음식, 서양에서는 프랑스 음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가 발달된 거죠. 환경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동서 문화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터키의 식문화도 꽤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중국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왕조가 바뀌어 왔다라는 건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황식물을 얻는 그런 기회도 많았었고, 또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 5,500km, 5,200km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거기에 56개의 민족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칭 이 민족이 먹는 거, 저 민족이 먹는 거가 섞이면서 또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실례로 하면은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음식을 개발해 갖고 와서 맛있는 음식이다, 아니면은 참 괜찮은 음식이다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거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진시황의 어떤 식도락가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아무래도 당시에 백성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가 있다. 이 이미지는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경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79년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갈 겁니다. 이거는 타임랩스라 가지고선 시간별로 매해 변화되는 양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던 중국이 갑자기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지금이 1977년인데 아직도 문화대혁명이 막 끝날 당시니까요. 중국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79년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혁개방 초창기에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속칭 가지고 있는 거는 저임의 노동력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않지만 개혁개방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중국의 모습이 슬슬슬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79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중국의 어떤 존재감, 적어도 경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무역 부분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90년대 초중반에 가게 되면 드디어 중국이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혹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서 얻은 별명이 바로 세계의 공장입니다. 모든 제조업이 중국이 집중되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까지 또 얻게 되거든요. 자, 지금 91년도입니다. 천안문 사태가 막 끝난 지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서구 사회의 봉쇄 정책이 중국에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지만 4, 5년 되면은 이 봉쇄 정책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때서부터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드디어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SAR 홍콩이 9위에서 10위로 밀려나고요. 9위였던 중국이 이제 조만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뭐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관심을 두는 건요, 이 그래프 보면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서 중국 위협론, China threa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성장 속도가 괄목하다라는 표현이 좀 모자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2010년도에는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과거의 자동차 생산량 1위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2010년서부터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중국이 추월해버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겠죠. 전기차 시대에 미국의 시장이 더 클지 중국의 시장이 더 클지 뭐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중국의 시장이 더 클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속칭 패권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이고, 그리고 패권국인 미국은 중국의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세력 전이의 가능성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혁개방과 더불어서 나타난 중국의 도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장면은 아마 녹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산지라든지 늪이라든지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도시가 형성이 되면 색깔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를 보시고 계신데요. 상해는 중국에서 아마 가장 국제적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계적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경은 중국 남쪽에 있는 과거의 수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남경도 초창기에는 녹색지대였던 그 뭐 별 볼 일 없는 작은 도시였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큰 도시로 성장을 했죠. 중국에 4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그 4개 직할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광동성은 중국의 성장 동력입니다. 전체 수출의 한 25%를 차지하고 거기에 행정 중심이 바로 광저우라는 도시인데 이 지역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갖고 있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매년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청두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죠. 1대1로의 중심 지역입니다. 지금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시화입니다. 청두하고 총칭의 인구는 3천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5분의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긴 선전입니다.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속칭 IT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어촌이 지금은 세계의 속칭 IT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심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항저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수조와 항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 미녀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미녀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래가 깊은 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속칭 뭐 그 액세서리라든지 수공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이후에도 이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드릴 게 많지만 중국의 수도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래가 깊은 지역입니다. 올림픽을 주최했고 중국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중국의 도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30년 전 중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우리식으로 하면 중소도시의 정도의 성격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라는 40년의 역사 속에 거대한 도시로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중국이냐라는 답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국에 관심을 두고 왜 중국에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성적표입니다. 제가 물론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관심을 둬야 되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GDP, 한 나라의 경제 총량을 판단할 수 있는 GDP. 지금 중국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출과 수입이 나오는데 수출이 수입보다 나오면 무역 흑자를 봤다라는 거죠. 개혁개방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중국은 한 번도 무역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은 카드 게임이라든지 화투를 치는데 한 판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중국을 그것을 실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있으면 아마 중국도 중국 나름의 기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주목할 점은 외환보유액 세계 1위, 특히 그 안에서의 미국채 보유. 뭐 미국채라는 것이 안전자산이니까 그걸 보유하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라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찍어내는데 그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도전국인 중국이 지금 미국채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률도 만약에 제가 뭐 20, 30년 전에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은 중등국가 수준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선진국을 향해 가는 속칭 개발도상국입니다. 산업의 구조를 보더라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1차가 가장 낮고 2차가 그 다음이고 지금 서비스, 무역, 증권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 산업의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국이면 분명하다. 그럼 중국은 얼마나 거대하고
그리고 두려운 존재인가? 요 마지막 부분을 인터넷 사용자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3억 인구라고 쳐요. 물론 계속 인구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13억 인구 중에 7억 명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아직도 6억 명 정도는 마우스 가지고 클릭 한번 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터넷 관련된 회사, IT 관련된 회사가 중국으로 향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럼 휴대폰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휴대폰에는 그림에는 없지만 휴대폰 사용자는 14억 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 무슨 전화를 하면요. 이거는 말이 국내 전화지 비용은 국제 전화 같은 비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2개 갖고 다닙니다. 이쪽에 통신사업자 심을 띄워가지고서 갖고 다니고 이쪽에 갔을 때는 이쪽 통신사업자 심을 갖고 사용하면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3개의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중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유선전화, 일반 가정집에 있는 그 유선전화를 신청하는 것보다 무선전화인 휴대폰 신청이 훨씬 용이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개통이 되거든요. 유선전화는 아마 뭐 빠르다고 그래갖고 얘기해도 한 4, 5일은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주목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다.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한 거죠. 중국의 성적표가 너무 좋다. 경제적인 성과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과가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 미국과 경쟁을 하는 G2의 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G는 그레이터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를 주재하는 그룹으로 나눌 때 보통 G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어인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G2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G5라는 게 있죠. G5는 유엔의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이렇게 표현이 되죠. G7은 세계 경제를 주재할 수 있는 발달한 국가, 서방 선진 국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서방 선진 국가가 경제 위기에 맞으면서 2008년도, 2010년도 그 문제점을 서방 선진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G20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G7에 플러스 3 해가지고선 초청 대상자로 대통령이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죠. 그리고 또 G20 플러스에 굉장히 뭐 어떤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G2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성장에 비례한다. 사실 우리가 문화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바탕이 없으면요 문화적으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살고 어느 정도 윤택해야지 그 문화에 관심이 있지. 문화가 뛰어나다? 그럼 우리가 이집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문화를 판단했을 때 그 문화가 더 찬연해 보이고 강력해 보인다는 거죠. 중국은 과거에 굉장히 낙후한 국가였고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솔직히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대단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4개의 개방 도시로 시작했던 개혁 개방이 지금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개혁 개방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바로 1대1로 아니겠습니까? 1대1로에 관한 설명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른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중국의 성적표가 이러한 곡선을 보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는 우리보다 나은 국가가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다가 망한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래요. 아르헨티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메시, 축구, 뭐 탱고, 소고기 정도일 겁니다. 필리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필리핀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유일하게 산업화, 속칭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한류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우리가 중국 사람에 갖는 관심만큼 높다. 그래서 결국 국제적인 환경의 변함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도 관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권에서의 변화가 있을 그 당시 이미 우리는 정책적으로 국방 정책을 취했고요. 그리고 속칭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와의 끊임없는 어떤 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그네들이랑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바로 한중 수교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요. 중국 사람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할 때 되게 한 삼각형의 어떤 세 단계의 패턴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가장 밑단, 그러니까 삼등분을 하게 되면 가장 밑단은 속칭 설립 우호 관계.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통성명하고 수교했으니까 이제 둘이 교류 잘해보자. 그러면은 설립 우호 관계입니다. 우리가 냉전이 종식되는 그쯤 해가지고선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정책을 취했고, 그거에 최고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 초창기의 한중 관계는 설린 우호 관계로 규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이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특히 등소평, 덩샤오핑이라고 얘기하는 그 등소평은 포항제철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여러 장소에서 포항제철을 찬양하고 혹은 찬양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부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공식화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느냐? 우리는 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가난을 듭고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한 나라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밖에 없는 그러한 황무지 속에서 나타난 국가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고 속칭 세계 속에 한국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경제 발전 모델에 있어서 한국식 발전 방향을 굉장히 지향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IMF가 터졌죠. 그러니까 한국이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나 혹은 이 필리핀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성장을 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동반자 관계인데 그 동반자 관계는 앞에 있는 수식어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IMF에 맞닥뜨리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21세기에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한국은 몰락하는 거다. 즉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우리의 IMF 상황도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거죠. 예견됐으면 준비가 됐겠지만 예견을 못할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1998년도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과 3, 4년 만에 천지개벽할 만큼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IMF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수반했던 고통 그리고 힘듦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국제화되지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국제화가 됩니다. 물론 지금의 젊은이들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스펙 쌓아야 되죠. 외국어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어는 기본이라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요.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자원이 있습니까? 통일이 돼가지고서 엄청난 어떤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반도에 잠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지 않았어요. 고난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문화적인 그 양식을 과거에는 서양 문화라든지 아니면 선진 문화라는 것을 새롭게 가공을 해서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문화와 산업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국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국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2003년서부터는 야, 인적 교류,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한번 해보자. 한류가 막 뜨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요. 가장 큰 문제의 직면에 어떤 문제였을까요?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사회 질서에 관한 문제였어요.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배급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영 텔레비전인 CCTV가 한국의 드라마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 신구 문화의 가정이 결혼을 해요. 그 애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그 신구 문화가 부닥치면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윈윈 해가지고선 서로 잘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 드라마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뭐길래라는 드라마예요. 이순재, 그리고 뭐 최민수, 뭐 하이라 나오는 그 드라마입니다. 부딪히죠.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시장 성격을 흡수하면서 개혁 개방을 했는데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 모든 평가 기준은 돈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회 의식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중시되기보다는 돈 자체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은 점점 세속화되고 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전통적이거든요. 중국은 공자가 나온 나라지만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 아주 처절하게 반공자 행위들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 한국의 문화 전통의 우월성을 보고 한국 성균관대학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예. 자기네 건데 주변 국가에 와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뭘까요? 스스로의 문화는 가리키고 배워가지고서 익혀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전통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였었는데 그 뒤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아주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대외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론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아까 전에 외교관계의 삼각 단계 중에 가장 정점인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무나 이룰 수 없어요.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우리는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뭐 등급은 미국이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최상위의 관계라는 것을 이 전략적이라는 단어로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전략적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양국 관계가 형성되면요. 내가 당신 나라에 가면 우리 국민들 잘 보호해줘. 대우 좀 해줘. 당신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오면은 똑같이 해줄게. 라는 양자 간의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전략적이라는 건 중국어에서 어떤 의미냐? 제3의 논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한국은 수출로 돈 버는 나라다 보니까 보호무역에 취약합니다. 보호무역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보호무역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에 반대의 목소리를 같이 내겠다. 북한 때문에 한국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존재해요. 중국도 북한 때문에 피곤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8년서부터 한중 관계는 속칭 가장 정점에 있는 관계로 발전했다. 유기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넓이도 상당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적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아마 내년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과 중국 그 얘기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주년이기 때문에 5년, 10년 단위로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5년에서 29년 지금까지 한중 관계가 속칭 사드로 인해 가지고선 갈등을 하고 마찰을 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주년에는 좀 더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주년까지를 기준으로 해본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보통 양국 관계는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요, 협력하고 공생하기보다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일 관계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도보 해협 하나를 두고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예전에 한 나라였어요. 근데 종교적인 문제로 갈라섰죠. 근데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역사책을 둘러보면은 거의 뭐 9년마다 한 번씩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는 전쟁 속에서 난리통에 고생을 하고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국사예요. 그래서 국사책을 제목을 졌을 때 한때 유명한 사학자는 고난을 극복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표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25년 동안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관계는 어땠느냐? 더없이 좋았어요. 상호 보완적이기도 했고, 상호 협력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역 성장률은 33배가 증가합니다. 25년 사이에. 전 세계 국제 관계 속에서 25년 동안 이러한 성적표를 거둔 양자 관계는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합니다. 인적 교류는 25주년 전에는 1100만이었었는데 25주년을 기점으로 전후로는 2000만까지 올라가게 돼요. 예. 지금은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요, 일주일에 1000편의 비행기가 한국과 중국을 오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낡은 오피스텔을 개조해가지고선 호텔을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을 받아야 된다. 대학에서는요, 항공 서비스학과, 속칭 뭐 스튜어디스를 배양하는 그러한 과들도 많이 놨거든요. 그건 뭐냐? 중국의 수요에 대비한 것이고 거기에 대응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중 관계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중국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혈맹 관계에 있다라는 북한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은 북한의 대중국 수입 비율입니다. 이게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한 나라가 90%에 가깝게 북한이 90%의 수입을 중국으로부터 합니다. 균형 맞지 않는 거죠. 영향이 한쪽으로 편향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올바르게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은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얼마나 수출하냐? 전체 수출 중에 84%를 중국에 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빼고는. 그럼 한국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30%로 높다. 그걸 우려해서 신남방 정책을 해야 된다.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높습니다. 대기업 전부 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 각 행정 단위체의 대중 협력 교류 관계는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한국은 중국에 도움이 되는 친구다. 그럼 거꾸로 북한은 중국의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아라는 거죠. 한중 관계가 2 이상 더 좋아져요. 일본과 중국은 수교가 우리보다 훨씬 일찍입니다. 1972년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에 앞서서 협력과 공생 그리고 보완 관계를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PDF로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좀 구체적인 숫자를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한중 간에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나갈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분명해졌다는 거죠. 바로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모든 면에서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수요 그리고 대중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교류의 면과 내용과 그리고 양이 깊고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를 비교적 잘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수업을 200년 전, 300년 전에 했으면요, 제가 강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우리들은 중국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 필담으로 교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중국어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한국전 이후에 속칭 미국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유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였던 중국, 과거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누적된 지적 자산들을 망각하거나 혹은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기억을 다시 찾아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더 쉽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중국 문화 코드를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중국 문화를 코드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이해도 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